여러분들은 점점 합격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있게만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2024년이 반드시 합격의 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그 체크해야 할 사항들 보면은 72페이지 6번 해설 문제, 해설 내용 72페이지 6번 해설, 그리고 75페이지에서는 15번 해설, 그리고 77페이지에서 19번 문제, 그리고 78페이지에서는 21번 해설이에요. 그리고 80페이지 26번 해설, 81페이지 29번의 2번 선지, 그리고 다다음장으로 넘겨서 85페이지 39번 해설, 그리고 87페이지에서는 44번하고 45번 해설 부분 특히 주의하세요. 그리고 97페이지 한참 넘겨가지고 97페이지 71번의 4번 선지, 그리고 99페이지 76번 4번 선지 보도록 하고, 오늘은 106페이지 수용 2번 문제부터 오도록 할게요. 이번에 있어서 신입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수용과 관련해서는 신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이입자, 즉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돼 온 사람, 이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사항인지 이런 것까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신입자 뿐만 아니라 이입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형계 기산일 및 종료일,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알려야 할 사항, 일과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까지 알려야 할 사항 구분하고, 그리고 반드시 문서로서 알려줘야 한다가 아니고 문서 또는 말로 알려줘야 된다, 고지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그 고지 절차까지도 확실하게 점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수용과 관련된 숫자 하면은 삼수 가후 7정이다 해서 3일이죠. 그래서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 아니라 건강진단이다. 그 용어 주의하고, 그리고 수용기록부 작성이죠. 3일 이내에. 그리고 지체 없이 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지체 없이 3일 이내로 바꾸는 함정, 목욕을 3일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면 X라고 그랬어. 목욕은 지체 없이죠. 그리고 신체 의류 휴대폰 검사도 3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고, 그리고 번호표 지정 및 부착도 3일 이내가 아니에요.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번호표 지정 및 부착. 그리고 번호표 나오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오른손잡이들이니까 왼쪽 가슴에 번호표를 붙여야 된다. 왼쪽 가슴. 그런 내용도 이해하고, 삼수 가후와 관련해서는 3일 이내가 아니라 3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입자 거실 수용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내인지 동안인지까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인 신입자뿐만 아니라 특히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30일을 이렇게 45일, 60일로 바꾸는 함정 항상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수용 전 사실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가족에게 통지할 사유, 여부 구분하는 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가족에게 통지할 사유이지만은 대부분이 다 단서로서 애가 인정된다.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애외 없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유가 뭐였어요? 위독한 경우와 사망한 때는 애가 없이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순간순간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의 길로 간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죠. 8번에 있어서도 이 기본 수용급 나오면은 반드시 그 상위 개념으로서 처우 등급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수용자의 처우 등급은 기경계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고, 기본 수용급 9종류이고 경에서 경비처우급은 중일간 경비는 완화개방이다. 네 종류였고, 계에서 개별처우급이 9종류다 했죠. 그래서 기본 수용급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본 수용급에 있어서는 소수자가 해당되는 거지 다수의 수용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미만, 23세 미만, 65세 이상 세 종류다 했죠. 그래서 23세 이하가 아니라 미만의 청년 수용자이고, 그리고 23세는 소년은 퇴원 연령인 22세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하니까 22세하고 항상 뒤바꾼 것이 아닌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인 연령은 아직까지는 65세지 70세가 아니다 하는 점 주의하고, 그리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분한 법령에서 소년 기준이 되는 것은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이지 18세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18세나 20세로 바꾸는 거 주의하고, 미만을 또 이하로 이렇게 뒤바꾸는 함정까지도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기의 기준이 되는 것은 10년 이상이죠. 10년. 그리고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 그리고 금고 수형자이지 징역 수형자가 아니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 수형자, 외국인 수형자. 그래서 9종류의 기본 수용급. 이것은 또 동시에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개별처우급 9종류 구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하게 되면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 기준과 관련해서 소년교도소에서 19세 미만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서 19세가 된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장이 직권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3세가 되기 전까지를 뭘로 잘 바꾼다 그랬어요. 23세까지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미결 수용자는 구치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 증거를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3번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취사 등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작업부가 의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작업부가 의무가 있는 수형자를 취사 등 작업을 위해서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사 등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것을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 아닌 정답으로 잘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묻는 문제 출제할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출제가 잘 된다고 했는데 23년 9급 12번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23년 9급 12번 문제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12번 보니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은 생명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다. 2번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그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범죄 그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이고, 그리고 여기에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도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 확실하게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3번
수용자가 소년교도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소장은 구분 수용해야 할 경우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데 당연히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법 12조 사항에 규정된 내용 가지고 이번 정답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장 그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방금 강조했듯이 독거 수용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구분하는 문제.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어쩔 수 없이 혼거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노역장 유치의 명령을 받은 수용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수용자는 혼거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혼거 수용해서는 아니 될 사유이고, 그리고 이 자해 우려가 높은 그런 수용자의 경우에는 혼자 놓아두면은 안 되죠. 수용자 상호간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수용자 상호 감시가 유리한 것이 혼거죄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이다 하는 것.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지내도록 해야죠. 자, 그래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때, 이것은 혼거죄의 장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자살 자해 우려가 높아가지고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서 유리한 것은 혼거죄이다 했고, 사회복귀에 유리한 것이 혼거죄이고 작업 능률 올리기에도 유리한 것이 혼거죄이다 했어요. 자, 그런데 작업과 관련해서는 혼거 수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22년 7급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또 출제가 돼 가지고 22년 7급 12번 문제를 보면은 22년 7급 12번 문제에서는 정답을 뭘로 했냐면은 내가 항상 강조했듯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때, 즉 교정사고의 우려가 높은 그런 수용자인 경우에는 개호에 유리한 독거죄가 더욱더 강화가 돼야죠. 그래서 신창원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도주 위험성이 높거나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그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개호가 유리한 독거죄를 강화해야지 혼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것이 22년 7급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죠. 자, 15번에 있어서 1번 법장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당연히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교정청장에게 임할 수 있다지 교정본부장이나 또 뭐냐면은 순회점검 규정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 이제는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이 의무관하고 교도관을 잘 뒤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의무관이지 교도관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반드시 중지해야죠.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이송 중에 징벌대상행위나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당연히 인수한 시설의 장이 징벌 부과하는 거지, 징벌 부과는 소장의 권한이지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지방교정청장 나오면은 10중 8구는 틀린 선지다 했어요. 그래서 지방교정청장의 업무는 법령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 했듯이 10종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정청장이 들어있는 선지는 대부분 틀린 선지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지방교정청장의 관장 업무
10가지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그 기출문제 23년 그 7급 18번 문제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23년 7급 18번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이렇게 시행령으로 한정해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내용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시행령상 지방교정청장의 이송 승인권에 따라서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그래서 먼저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 승인권 위탁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송 승인만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관할내 이송 승인에 한정하는 것이지 관할 밖 이송 승인 권한은 위탁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래서 1번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 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그리고 수용인원 간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할내 이송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다른 지방교정청장이 요청에 의해서 수용인원을 다른 지방교정청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관할내 이송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응용해 가지고 출제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17번 문제 해볼까요? 17번 집행할 형기 7년 미만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이 기업체 통근은 원칙적으로 칠미가적 개환 중에서 선정한다가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그 수용자를 규유가 제한되지 아니한 수용자로 바꾼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떠올려야 할 것이 작업장 통근 규정이 아니라 기업체 통근 규정이다 하는 거. 자, 2번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그 수용자는 실외운동을 중지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실외운동 중지 사유까지 체크하는 문제고, 그리고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서신수수가 금지된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편지수수가 금지됐다면 당연히 전화통화도 금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통화 금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범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도 전화통화는 금지 사유가 해당이 된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이것은 접견과 편지 수수의 금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정답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주의하고, 그리고 이 학술에 관한 그 집필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위험이지 단순히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현존 위험의 법리까지도 강조했던 것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9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인 수용자 등 그 호송 규정 다시 한번 몇 개 조문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수송관서나 호송관서, 발송관서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라. 내가 해설에서도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항상 주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 있어서도 이거 시간 나오면은 헷갈리기 쉽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쯤이면 시간과 관련된 사항들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 간식 지급할 수 있는 연장 작업 시간, 이것은 3시간 이상이지 4시간 이상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렇게 3시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간식을 지급할 수 있다지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었고, 그리고
4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간식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죠.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한번 그 정리하도록 해야 된다. 시대운동은 1시간 이내 시대운동, 그리고 2시간 하면 바로 떠올려야지 개인 작업이 2시간 이내이고, 그리고 간식 지급은 3시간 이상이고, 방송 시간은 6시간 이내이고, 그리고 일일 작업 시간과 일주 연장할 수 있는 작업 시간 8시간이죠. 그래서 일일 작업 시간과 연장은 8시간 이내, 8시간 이내. 그리고 벌금 미납자법에 있어서 사회봉사는 일일 몇 시간 이내지? 일일 작업 시간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9시간 이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실외운동은 1시간 이내, 간식 개인 작업은 2시간 이내, 간식 지급은 3시간 이내, 방송 시간은 6시간 이내, 일일 작업 시간과 연장은 8시간 이내, 사회봉사 시간은 9시간 이내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서 숫자, 지금쯤이면 그런 거 세부적인 숫자 같은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품관리 관련해서는 3번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소장은 휴대금품, 휴대금품 하면은 금이라는 것은 현금, 수표를 뜻하는 것이고, 품은 물건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휴대금품이라는 것은 신입자가 교정시설로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과 휴대품을 뜻하는 용어죠. 그래서 이런 휴대금품은 교정시설에 보관한다가 원칙이고, 보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관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뭐야? 보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된 것이 음식물이죠. 그래서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구 44조 규정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죠. 음식물은 그 보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휴대금품과 관련해서도 모든 휴대금품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휴대품이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면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지, 반드시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보내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처분하게 한 경우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지 소장이 정한 기간 내가 아니랬어. 그래서 그 어떤 그 기간, 범위,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지 소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을 소장으로 바꾸는 함정까지 항상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처분하게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정한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에 폐기한다가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 편지 금지된 경우에는 보관이 원칙이지만 이런 휴대금품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폐기 원칙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행령구 34조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있어 소장은 신입자가 휴대금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이지 이걸 포함한 나머지 대금 보관을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비용까지 이 교정시설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비용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대금만 보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특히 잘 견고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할 귀중품이 뭐였냐. 인장, 도장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것이 금, 은, 보석, 유가증권까지죠. 금은, 보석, 유가증권, 인장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된다 했고, 여기서 이 견고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할 대상이 아닌 정답으로 잘 출제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수표는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령 38조에서 보감금 사용 규정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소장은 수용자가 가족인 가족하면 아까 강조했듯이 뭐였어요? 가족,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장은 수용자가 그 가족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주거나 정당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용자 개인 돈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신청한 경우에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해야 한다가 아니었어요. 허가해야 한다. 필요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이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하고, 보관금의 사용 용도는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여기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지만은 같이 연결해서 그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 의료로 넘어갈까요? 위생과 의료 1번 보시면은,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료를 청결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시설을 청결 유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한다 하지 짧게 깎아야 한다가 아니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소장은 수용자가 외부 시설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지. 여기서도 좀 난도 높은 함정을 유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실을 그 가족 또는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선택적이 아니야. 그래서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역시 단서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독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엔 이런 단서가 없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게 예방접종 등 그 밖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건,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필요적 규정이냐 의무적 규정이냐 하는 것까지도 항상 위생과 관련해서는 주의하자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직권으로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할 때는 지방교정청장의 이송 승인도 적용될 수 없죠. 왜? 관할 밖이니까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송해야 한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의료처우 의무적 규정이냐 필요적 규정이냐. 수용자가 자비로서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는 그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의 자비부담 취식, 자기부담 음식물에 대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지 금지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그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 자, 이것도 이송할 수 있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죠. 자, 이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은 승인을 거쳐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의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여기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4번에서 소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와 반드시 격리 수용해야죠. 그래서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했던 내용이죠.
23년 9급 13번 문제네요. 23년 9급 13번. 13번 보니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그 법령상 수용시설 내의 감염병 관련 조치와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는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 해가지고, 여기 4번 자비 부담 그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 이것 가지고 유사하게 그 출제를 했죠. 자, 그래서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이지 중지해야 한다 아니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다음 시험에서 또 그 출제될 내용이에요. 자,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 수용이지 2주 이상이 아니다는 거.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리고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된다. 휴대폰까지 소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3번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4번에 있어서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자, 그래서 그 2번에 의심되는 경우하고 걸린 경우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몇 주 이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치유될 때까지니까 뭐 2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이렇게 또 함정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고. 그래서 감염병이 걸린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반드시 즉시 격리 수용해야 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된다. 그래서 휴대폰만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까지 그 철저히 소독해야 된다 하는 것.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리한다지, 법무부 장관과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세요. 관할 보건기관의 장은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알려야 할 대상기관이지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급기관에게는 보고이고, 그리고 다른 관할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알려야 한다지 보고한다가 아니라는 것까지 강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출문제가 있을 때는 그 기출문제 선지가 똑같이 지금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포장을 바꾼다든가 형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엉뚱하게 함정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해를 해놓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그런 거 필요성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자, 9번 위생과 의료에 대해서는 최근에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자, 기억에 있어서는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이죠. 그리고 이것도 법령에서 내가 헷갈리기 쉽다고 했던 것이 뭐였어요? 그렇죠. 거실, 작업장 등 공동 사용 시설하고 취사장 등 음식물 관리와 관련된 그 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이 아니라 수시로 청소 소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청소 소독해야 할 그 대상은 거실, 작업장 등 공동 사용 시설, 그리고 취사장 등 음식물 관리와 관련된 시설이죠. 그래서 그 6개월 이상인지 수시 청소 소독인지까지도 여기에서는 그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알아두고, 강조했듯이 니은은 수용자가 이독한 경우는 그 사실 가족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하지 단서 예외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그 공휴일 등의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개호상 독거 수용자 나오면 반가운 내용이죠. 그래서 건강 검진의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세 종류다. 개호상 독거 수용자이지 처우상 독거 수용자가 아니고 19세 미만 수용자이고 장애인 수용자가 아니고 노인 수용자이다 하는 것까지
바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두도록 하고 10번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내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 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개정 안에서는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임의적 규정으로 바꿨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단순한 그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죠. 그래서 중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 중대한 과실 등이 발생하여 내부 의료시설은 해당되지 않아요. 교정시설에 있는 의무시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외부 의료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놓도록 하고, 그리고 외부와 교통으로 넘어갈게요. 외부와 교통에 있어서도 1번 외부 교통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사항들. 접견 편지 수수, 편지 수수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허가를 받아 하게 되면 그것은 함정이다 했죠. 그렇지만 전화통화는 권리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이 허가를 받아 전화통화를 하게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와 관련해서도 접견 편지 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까지 떠오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주의할 사항? 그렇지. 접견과 전화통화는 다른 사람과가 아니라 교정시설을 밖에 있는 사람과죠. 그렇지만 편지 수수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하게 되면 편지 수수는 그래서 수용자끼리도 편지 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견과 전화통화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사람하고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수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이 접견과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이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에 이 접견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화상 접견의 경우에도 접견 횟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에서 만남의 날 행사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4번 거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자 이것도 집필권이 이제는 보장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 들어갔을 때 함정으로 잘 유도하는 것이 이 집필과 관련된 내용, 접견과 편지 수수와 관련해서 허가자가 들어가면 함정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화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가 쉬운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체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번에 있어서 음란물 사용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녹음 녹화 사유가 아니라 중지 사유죠. 접견 중지 사유. 그래서 접견 중지 사유, 그리고 이 녹음 녹화 사유, 금지 사유, 접견 편지 수수 금지 사유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내용이었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접견 횟수와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사건당 2회이지 월 4회가 아니다 하는 것 떠오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시험에서 특히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문이 바로 시행령 59조하고 59조 2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행령 59조하고 59조의 2는 오늘 거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금년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99%야.
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에 있어서 접견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10번에 있어 아까도 강조했듯이 접견 중지 사유가 아닌 것 이런 것들도 말장난 함정식으로도 이 사실을 유포하는 때가 아니라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그래서 사실 나왔을 때는 거짓 사실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닌지 항상 그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편지 관련된 내용 14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 편지 접견에 있어서도 이 접견에 있어서 아까 59조의 2 시행령 59조의 2에서도 그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하잖아.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일반인과의 접견 규정인지 아니면은 이 변호인과의 접견 규정인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규정인지 소송 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와의 이 접견 규정인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되고 역시 이 편지와 관련해서도 그런 거 대상자 자 1번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검열 사유 유일한 검열 사유였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그리고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한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끼리 편지 주고받는 경우는 허가 요건이 아니다 하는 건 유일하게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끼리 편지 주고받을 때만 미리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편지와 관련된 이런 거 내용들 이런 것이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확실하게 알아두고 3번에 있어서도 규율 위반으로 집행 중인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과인지 아니면은 이 다른 수용자와 관련된 그 규정인지 이런 것이 헷갈리기가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행령 66조 1항 여기 해설로도 강조해 놓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확실하게 또 체크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17번 문제 정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접견, 편지, 수수, 전화, 통화에 관련된 내용 여기서 좀 자기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바로 좀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1번 보면 교정시설을 운영하여 사실을 유포한 때가 아니라 거짓 사실이니까 맞죠. 중지사유고 중지해야 한다가 아니죠. 중지도 중지할 수 있다지 중지해야 한다가 아니다 하는 것까지 주의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의 그 접견에 있어서는 교도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그것은 수용자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위헌 결정이 나왔죠. 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접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관찰할 수만 있다 하는 것.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그럴싸한 그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교도관이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이죠. 그리고 또 그 난도 높게 또 출제하려면 교도관은 그 통화 내용을 청취해야 한다로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세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지 반드시 통화 내용을 청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하도록 하면서 23번 보시죠. 23번에 있어서도 이 전화통화와 관련해서 1번 소장은 처우 등급이 중경비 시설 수용 대상인 수용자와 변호인 의뢰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서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발신, 수신이 금지된 그 편지는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폐기가 원칙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것도 최근에 구체적으로 좀 개정이 돼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보관한다가 원칙이죠. 이게 최근에 그 새롭게 들어간 문구에 이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고. 자, 그래서 최근 개정된 내용이 주로 1차적으로 그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하고. 2번,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서 교정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통화 내용을 청취, 녹음해야 한다. 강조했듯이 청취 또는 녹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건 의무적 규정. 그리고 이 편지 이 비용이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그 점.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135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